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선 시네마인드 첫 상영작 얘기를 해볼까요? 살인의 추억입니다. 그 당시의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네. 정말 미치도록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두 형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죠. 이 살인의 추억은 정말 흥미롭게도 3명의 용의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3명의 용의자를 보면서 수사의 과정 그리고 또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 영화가 살인의 추억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함께 볼 첫 장면은요. 두 번째 피해자 이향숙이 사라진 날 밤 이향숙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남자죠. 백광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신문하는 대목입니다. 여자들 네가 다 죽인 거지. 그러니까 이향숙만은 네가 안 죽인 게 아니라 이거지. 아무도 안 죽였어. 날 죽이게 우리 삽 어디 갔나 삽? 사병? 이거 밟아 이렇게. 예? 이거 떠내면 되는 거 아니냐? 새끼가 이게. 봐봐. 너 이 얼굴 보고 여자들 싫어하지? 씨발 막 찡그리고 막 도망다니지. 맞다. 내 얼굴 보고 찡그린 애들 다 죽여버려. 기찻길 옆에 그 논에서 향수기 하얀 브라자로 내 걸고 꽉 잘랐어. 그 다음에 스타킹. 근데 영화 볼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술술 불고 진범 빨리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술이 아마 구체적이어서 맞아요. 두 번째 저런 게 스타킹이야. 아, 이 새끼 머리 좋아. 그 다음에 뭐더라? 맞아, 백은 그걸로 향수기 목을 꽉 졸랐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체포 과정부터 신문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 대사를 보면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만지려고만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서 아, 향수이가 널 보고 얼굴을 찡그렸지. 그러니까 이거는 범행 동기를 만들어주려는 그러니까 유도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계속 던지고 이제 잘 보면 백광호가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죽였구나. 죽여놓고 이렇게 만져보려고. 아닌데. 여자들 네가 다 죽인 거지.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질문 있죠. 이향숙만은 너가 안 죽인 게 아니지? 사실 일반인도 굉장히 헷갈릴 법한. 맞아. 그러니까 이향숙만은 네가 안 죽인 게 아니라 이거지. 아무도 안 죽였어. 그런데도 보면 계속 아니라고 백광호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러면서 그 전 과정에서 나오는 게 녹음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나오겠다 싶으면 그때 탁 버튼 그렇죠. 대표적인 부분이 내 얼굴 보고 찡그린 여자들 다 죽여버릴 거다. 사실 이 진술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지 이향숙 살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으로 백광호가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딱 녹음해서 편집을 잘 하면 마치 그게 살인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것처럼. 악마의 편집 원조네요. 그렇죠. 진짜 그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게 맞아요. 범행에 사용된 도구, 예를 들어서 뭐 속옷, 스타킹, 또 가방끈 이게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향수의 반응 있잖아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 정보잖아요. 시각적으로 본 거를 지금 백광호가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그게 실제 상황하고 또 맞아떨어지거든요. 특히나 직접 장애가 있는 백광호가 모르는데 꾸며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진술이거든요. 저 진술을 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백광호가 목격자냐 아니면 범행의 실행자냐를 더 진술을 얻어서 이제 가려내야 되죠. 자, 장푸도의 시선으로 보면요. 저는 애초에 백광호는 범인이 아닐 것이다.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자, 중국 음식을 먹잖아요. 예, 짜장면을 먹는 씬인데 백광호는 만두를 집어 먹죠. 그렇죠. 저 그릇에 젓가락이 하나가 끼어 있어요. 자, 누구의 것이냐? 분명히 백광호의 짜장면을 뺏어 먹었을 것이다.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그럼 그 손으로 매듭을 그렇게 자세하게 맬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장푸도님의 이 분석이 네. 정말 본질을 꿰뚫은 맞나요? 많은 관객들이 사실 놓치지 않았을까 저거를. 그쵸. 저는 놓쳤었어요. 서태현 형사 대사에 맞아요. 백강호 이제 손 보고 너 젓가락질 제대로 못하지? 맞아, 맞아. 라는 장면이 맞아. 나오죠. 너희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겠다. 그지? 손이 붙어서 젓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서 만두밖에 먹을 수 없는 백광호. 매듭을 굉장히 여러 차례, 끈으로 여러 번 묶은 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백광호의 그 상황을 지금 짜장면 먹는 장면으로 맞아요. 보여준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교수님이 그 백광호를 만나게 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지가 궁금해요. 지금 백광호의 존재를 알게 된 게 두만이 서령과 대화를 하다가 이양숙이 죽던 그날 백광호가 따라다녔다더라라는 맞아, 맞아. 말을 이제 듣고 찾아간 거잖아요. 이양숙이 살해되던 그날 밤 광호가 이양숙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 봤대요. 아, 진짜 봤대? 목격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 이양숙을 따라다니는 맞아. 백광호를 본 목격자를 먼저 찾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먼저 찾아서 언제 어디서 몇 시쯤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다녔는지 거기에 대한 사전 진술을 듣고 그 다음에 백광호한테 찾아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도록 맞아, 할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실마리를 푸는 지점부터가 잘못됐었네. 맥락 정보를 알고. 정황 증거만 있던 백강호는 용의선상에서 풀려나게 되고요. 또 동네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으면 범죄의 대상이 된다. 네. 하지만 빨간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피살당한 피해자가 발견돼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피해자가 발견된 바로 그 사건 현장에 수상해 보이는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두 번째 용의자구나. 뭔 짓을 하겠구나. 네. 이 영화는 음악이 너무 쫀득해요. 아니, 뭐 딸딸이 좀 친 게 뭐 죄입니까? 네가 죽인 여자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이 새끼야. 근데 말이죠, 요즘에는 말이에요, 이런 잡지들보다도 우리 동네 실제 사건들이 훨씬 더 세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내가 또 왜 이러나 하면서도 또 언제 또 이럴 수 있나. 저 장소를 왜 선택해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냥 단순하게는 사건 현장이니까 사람들이 안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갈 수도 있지만 저런 곳에서 저 사람은 본인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서 저런 거 이제 가학성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남의 고통이 있는 장소에서 본인은 쾌락을 추구하는. 조병순이란 캐릭터를 다른 분들은 크게 주목을 안 하시더라고요. 백광호나 뭐 박형규만큼은. 그렇죠. 그저 그냥 용의자 중에 한 명. 그렇죠. 근데 이춘지가 이제 잡히고 나서 저 영화를 다시 보면 네. 저 조병순의 행동 중에서 되게 놀라울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춘재와. 그렇죠. 일단 보면 여자 속옷을 입고 있잖아요. 저런 거는 복장 도착, 상대 성별의 속옷을 입는 행위. 그리고 물건을 보고 쾌락을 얻는 걸 이제 물품음란증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다 그 성 도착의 일종들이에요. 유형들. 근데 실제로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특성들을 보면 네. 성 도착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갖고 있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보면은 뭐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맞아요. 아픈 마누라 병 간호 잘해주고 교회 꼬박꼬박 잘 나가고 성실하고 하여튼 뭐 칭찬이. 이춘재도 굉장히 부침성 있고 싹싹한 걸로.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영화 배경에 계속 공장이 잡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조병수는 그 공장에 일하는 그쵸.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춘재도 사건이 있었던 그 공장,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사건 중에 상당수가 이춘재의 출퇴근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사실 20년 전 영화인데도 어떻게 저 공장, 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노성 도착의 요소를 저런 요소를 가진 조병순이라는 용의자 인물을 넣었을까 좀 되게 놀라요. 탐문 수사를 이어가던 태유는 이번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손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요. 진짜 여자 손처럼 곱고 부드러웠어요. 이제 우리도 좀 자자. 자, 여기 도장을 찍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끝이네요. 좀 풀어줘요. 하지만 두 번째 용의자였던 조병순의 손은 매우 거칠었죠. 여시 풀어줘. 범인 아니야. 왜? 제가 저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네. 손이 원래부터 거친 사람을 부드럽게 하려면 사실 어렵거든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원래 부드러운 손을 가진 사람이 그걸 거칠게 만드는 건 비교적 쉬워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조병순을 그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때 서태현 형사가 저 사람 손을 보고 조병순 손을 보고 이제 배제하잖아요. 손이 부드럽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한 건 좀 많이 안타깝고. 자, 그렇게 두 번째 용의자 검거 역시 실패로 돌아가던 그 순간 계획된 것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건이 발생하는 날마다 흘러나오던 노래. 뭐야 이거? 아, 지금 라디오야? 방송 지금 나가고 있나? 네, 생방송. 이름 안미선, 28세. 가만히 있어봐. 쥐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복숭아 조각인데? 저는 이 지점에서 너무 끔찍했어요. 갈수록 더. 전부 9개. 이제 화성 사건에서 발생했던 행동인데 저걸 이물질 삽입이라고 하거든요. 그 저런 행동은 범행 현장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여유롭고 살인으로 쾌락을 얻는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잡히네? 안 잡혔으니까. 안 잡히네? 자신감이 생겨요. 아,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저 영화에서도 초반엔 저런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뒤로 가면서 더 잔혹한 행동들이 나오죠. 이 영화 이 지점에서부터 약간 계속 용의자가 형사들을 비웃으면서 이래도 못 잡겠지, 이래도 못 잡겠지 하는 게 계속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울한 편지도 경고문 같고, 나 자 오늘 밤에 저지른다? 잡을래? 이게 계속해서 형사들을 자극하게 되는 거 같아요. 아, 자,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라디오에 우울한 편지를 신청했던 남자, 세 번째 용의자 박형규를 만나게 됩니다. 엽서 확보됐어요. 주소도 있고요. 적으실 수 있어요? 태령읍 진안 1, 2 32번지 박현규. 엄청 깔끔해. 방이 완전 깔끔. 맞아요. 라디. 누구세요? 네, 경찰이에요. 이번에 박형규라는 사람 어디 갔어요? 지금 저 공장에 가 있을 시간인데. 아, 또 공장. 아, 이 장면. 드디어. 와, 그냥 고개만 돌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손 좀 줘봐. 손이 아주 부드럽네.
무슨 표정인지 읽을 수가 없어. 저도요. 저거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장 늦게 등장했지만 관객들에겐 누구보다 강력한 용의자로 꼽힌 인물이죠. 박형규. 사실 이제 박형규의 등장부터 용의자겠구나 맞아요. 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저도 딱 그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용의자다라고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카메라 워크도 그렇고 사실은 예, 여러 가지가 이게 조명도 그렇고 보통 저렇게 조명 안 밝혀졌었잖아요. 다른 용의자분들은 죄송해요. 저 너무 영화적으로 아니요, 너무 좋아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이런 시선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딱 드디어 나왔구나. 음악이 쫙 맞아. 가면서 카메라가 확 들어가는. 박형규! 도저히 그 표정을 알 수 없는 박해일 배우님의 그 맑은 얼굴. 그동안 용의자들과 다른. 박형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올 때 작년 9월에 공장에 왔다. 요 소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범행 시점과 일치하거든요. 공장 사무실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네가 군대 제대하고 이 동네 공장으로 온 뒤부터 여기서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셈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제가 사실 저걸 보면서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실제로 이춘재가 군 제대한 이후 직후부터 사실 범행이 시작됐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놀란 게 그 앞에 앨범이 지나가요. 네, 맞아요. 사진 보여줘요. 아마 이춘재 신상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나갔을 때 이춘재가 군복 입고 있는 사진이 많이 나갔었어요. 보도에. 근데 정말 저 영화에 그 앨범에 군복 입은 사진이 나와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박형규를 의심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손이 부드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건 의심의 부분이 아닌가? 손이 부드럽잖아요. 저 영화 안에서. 그리고 또 공장에서 일하지만 사무직이라고 또 사무실 안에서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형규라는 사람은 아마 손이 계속 부드러웠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태훈 형사가 이 손이 부드럽다는 진술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박형규에게 이제 점점 더 몰입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 우울한 편지가 더 유력한 그치, 딱딱 맞아 거 떨어지니까. 아니에요? 우울한 편지?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여기서 여자 죽은 거 알지? 어제도 네 신청곡 나왔지? 유재 우울한 편지. 예. 근데 사실 저 장면에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엽서를 보내서 그게 선택이 될지 안 될지 이건 되게 우연적인 요소잖아요. 그쵸. 만약에 정말 박형규가 범인이라면 내가 신청한 엽서가 오늘 소개가 될지 안 당첨됐을 될지를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결정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있는 그런 요소에 의해서 내가 노래가 나오면 범행을 저지르고 아니면 안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하나가 있죠. 그 프로 제일 마지막에 무슨 노래 나왔어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신청곡 나온 건 7시 8분. 그 프로 끝난 건 저녁 8시. 그것까지 들었어? 네. 제일 마지막에 무슨 노래가 나왔어? 몰라요. 바로 어젠데 몰라 새끼야! 기억 안 납니다. 기억날 리가 없지. 넌 그때 집을 나갔으니까! 집에 있었어요. 사실 되게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람들한테 또 기억나. 어제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프로의 마지막 노래 뭐였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 의외로 많이 특히 저런 취조실에서 그렇죠. 기억 안 그러니까 나. 저런 상황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사실 라디오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듣는 건 또 아니어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진범으로서의 어떤 감정 고조인지 억울함에서 나오는 흥분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봐야죠. 그러면은 그건 뭘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단서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이제 박형규의 집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박형규의 네네. 등장 전에. 굉장히 깔끔한 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라디오 위에 압정이 막 흐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압정이었죠? 저도 그래서 압정인가 아닌가. 저 압정을 보여준 것도 이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디오에서 우울한 편지가 나왔어. 그러면은 범행을 하려고 재빨리 가야 되니까 이거를 채 담지도 못하고 호다다다닥 나간 게 아닌가. 근데 사실 프로파일링은 상향식 과정이에요. 뭐냐면 범죄 현장에 있는 행동이나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범인을 좁혀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정이라는 물건 자체는 범행 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네. 오히려 하향식 사고에서 나오는 박형규가 범인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가정하고 이제 박형규의 방안을 단서를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흐트러져 있어? 서태윤이 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냉철하다. 냉철하던 서울 형사. 그래 처음에 뭐 서류는 거짓말 안 한다 막 그런 되게 막 차가운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집중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서태윤 형사의 변화예요. 박형규 취조할 때 모습이 처음에 백광호를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박두만이 보였던 사실은 서태윤 형사가 경멸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점점 그게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저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앉아서 서로 닮아가기도 하는. 그래서 정말 이제 두만처럼 정말 저 사람이 범인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서태윤 형사의 눈을 흐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범이라고 확신한 박현규 역시 정황 증거만 있는 상황이죠. 머리를 싸매던 태윤과 두만은 첫 번째 용의자였던 백광호의 진술이 목격 진술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말투 잘 들어봐. 향수기 반스를 모자처럼 쓸떡 씌우던데. 자기가 한 짓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박형호서 다시 뺐다. 자기가 본 걸 얘기한다. 너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저 내려와 빨리. 전부 다 얘기했잖아. 그때 숲속에서. 너 그때 향수기 죽인 놈 얼굴을 봤어? 정말 본 거야? 동백과광. 여러 데 속에서 자다가 다 봤다. 그러니까 얼굴 본 거지? 얼굴. 3번 봤다 3번. 네가 본 게 이 얼굴이야.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사진 똑바로 봐 이 새끼야. 불이 얼마나 뜨거운데? 차려 임마 정신. 자 좀 봐. 근데 목격자 백광호가 그 형사들이 세 번째 용의자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 불이 뜨겁다고 그렇죠. 갑자기 그 옛날 트라우마 증세 같은 거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왜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진을 보였을 때 그런 반응을 하는 거는 박형규가 범인임을 암시하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 백광호가 이제 화상 자국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어릴 때 아궁이에. 그게 뭐냐면 백광호한테 불은 그 죽음,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위협을 나타내는 이제 트라우마잖아요. 박형규 사진을 보여줬을 때 갑자기 그 불이 뜨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좀 다시 살아났다는 건 아무래도 범행 현장에서, 살인의 현장에서 박형규의 얼굴을 봤을 가능성도 같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어허.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되게 궁금했던 거는 백광호에게 굉장히 누명을 덮어 씌우려고 했었잖아요, 형사들이. 근데 그 형사들이 맨날 백광호 아버지가 하시는 네. 식당에서 회식을 해요. 네네네. 어떻게 이 안창살로다가 좀 더 드릴까? 술 마시러 왔어 술. 여기 고기 좀 주세요. 네? 고기. 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가서 그 막 백광호는 잘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런 심리는 뭐예요? 근데 실제로 화성 그 살인 사건에서 정식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아 모두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대 사는 사람들 누구나 뭐 가게를 하는 사람, 고깃집을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성인 남성이면 한 번쯤은 저렇게 그 당시 이제 상황을 되게 잘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형사랑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용의자가 되고 저렇게 같이 이제 살아가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위해 박형규의 DNA와 또 피해자의 옷에 묻은 DNA
비교 분석을 미국에 요청을 하고요. 태우는 경찰서에서 풀려난 박형규의 동태를 살피면서 예의주시하지만 깜빡 잠이 든 사이 박형규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함께 보시죠. 이게 완벽한 허구였다면 왜 저렇게 잔인하게까지 보여주고 했는데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했다니까 더 끔찍해요. 아, 어떡해. 아, 이 장면 어떡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아, 저 밴드. 뭐야 이거? 뭐야? 당신 뭐야? 뭔데 이거 사찰을 만지고 그래? 사실 이 영화 초중반까지도 범행의 과정이 그려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후반부에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이 이제 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 관객들도 화성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저거를 보면서 더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 더 이제 감정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피해자한테 재갈을 물리는 뭐 저런 행위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과거에 피해자가 소리를 쳐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적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실수로부터 범죄자들이 학습하는 그 모습을 이제 범행이 계속될수록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보여요. 이번 피해자는 여학생이었는데 게다가 서태윤 형사가 학교로 탐문 수사를 갔을 당시에 만났던 또 학생이었잖아요. 그 상처에 직접 또 밴드도 붙여주기도 하고 서태윤 형사가 어찌 보면 가장 그 분노가 극에 달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이 장면은 오히려 피해자는 내가 아는 누군가가 될 수, 정말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장면 같아요, 이것은. 사실 그동안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서태윤 형사나 우리가 봤던 사람이 당하는 걸 보니까 더 훨씬 슬프고 화나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날 태윤은 진범이라고 확신했던 박현규의 DNA가 진범과 불일치하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게 피해자 옷에 묻은 DNA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틀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만 봤을 때는 어떤 인물이 용의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3명을 놓고 봤을 때 셋 중에 한 명을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들이 언제 시작됐느냐가 중요하죠. 작년 9월에 이 사건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작년 9월에 이 동네에 이사를 오거나 여기서 근무를 시작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마침 박형규가 다시 봤어. 그렇죠. 시기도 맞아 떨어지고 또 저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캐릭터죠. 맞아요. 제가 사실은 진짜 눈물이 났던 부분은 맨 마지막 장면 20년쯤 흘러서 네네네. 이제 다 장성한 자식이 있는 두 박두만이 그 논두렁 지나가다 거기 딱 서서 다시 한번 그걸 다시 가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꼬마 여자애가 사실은 며칠 전에도 여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자기가 한 일 생각했다고 그 대사의 그 표정 변화 거기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잡고 싶었을까. 아직도 미련을 놓지 못하고. 정말 그 떨리는 마음이 느껴지죠. 만약에 범인이 이곳을 다시 찾았다면 그 어떤 심리일까요? 저는 사실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하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다면 저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 식의 범행을 하는 사람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거든요. 지나치지 않아.
그리고 그 아이가 묘사하는 상황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웬 못 보던 사람이 와서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이 혼자 말을 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를 놔뒀을까. 그래서 사실 이춘재도 모범수였어요. 그리고 가석방 대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가석방이 됐으면 과연 범행을 다시 안 저질렀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그렇죠. 교도소에 있었어. 지금도 진술하는 걸 보면 어제 일처럼 진술해요. 그 범행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도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정말 좀 궁금한 게 저는 캐릭터를 사실은 뭐 완전히 그 시나리오 보고 이해를 해야 연기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도 다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정의롭고 뭐 그런 정의로운 인물들, 정의로운 형사들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봤는데 범인, 용의자, 그리고 사이코패스 이런 역할은 사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연기를 하나. 이해를 빼고 연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좀 사실 듣고 싶기도 했어요. 저런 용의자를 연기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심리상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되게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태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등감이 깔려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되게 과시하듯이 그러니까 유영철이란 범죄자를 가장 잘 표현하면 너무 크게 물어버린 풍선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막 면담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데 사실 그 내면에는 나의 이런 못난 모습이 들켜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더 이렇게 막 자신감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근데 제가 배두나 배우님을 보면 생각하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의 기준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자아가 없다고도 표현하거든요. 자아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의 반응을 예상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사실 정말 무서웠던 거는 저도 이춘재 진술을 봤을 때 아, 범죄자가 진짜 이런 거구나를 느낀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자가 범행을 하면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목적이 있고 왜 이랬어? 근데 진술을 보면 동기가 없어요. 그냥 죽여요. 사람. 살인 자체가 그냥 목적인 그냥. 거네. 그냥 사람을 해치고 이게 본인한테는 그냥 생활이 아무렇지도 그러니까 뭐 기분 않아. 좋아서도 아니고. 아니고. 내가 뭐 쾌락을 뭐 얻기 위해서 뭐 내가 뭐 세상에 불만이 많아서 물론 그런 범죄자들도 있지만 정말 이춘재 진술에서 무서웠던 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숨 쉬고 나가서 일하고 나가서 사람 죽이고 그냥 숨 집에 쉬듯이. 오고. 너무너무 끔찍한. 그게 없어. 그냥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 그게 너무 무서운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히스레저가 다크나이트 영화 찍고 불면증에 너무 시달렸다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마음이잖아요. 남을 해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느껴지면 진짜 배우분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캐릭터에 늘 동기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촬영 현장에서만 이 카메라와 함께 동기화 됐다가 이제 빨리빨리 빠져나오고 이런 게 이제 능숙해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는 배우들도 있고 다 각기 다르죠. 잘 빠져나오시는 편이세요? 저요? 네, 저는 나름대로는 잘 빠져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빨리 다음 작품을 잡기도 해요. 반강제적으로 이제 다음 역을 맡아야 이게 그 전께 지워지니까 마치 데이터에다가 또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덮어야 되는 것처럼. 새로 백업하는 것처럼. 네, 백업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차기작을 정하는 편이고. 네. 뭐 관객들은 좋죠 뭐. 우리야 뭐 우리야 놀았지. 우리야 놀았는데. 와,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저의 일상은 참 심심하거든요. 심심하고 지루한데 여러 인생을 살아보면서 뭔가 대리만족하는 게 있어서 저는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살인의 추억을 바라보는 지선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장면은 백광호가 현장 검증할 때 논에서 그때 백광호 아버지가 저기서 너 범인 아니잖아 할 때 임마 집중해 집중. 근데 그게 실제였거든요. 실제로 무고하게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수십 명. 맞아요. 복역하신 분. 그렇죠. 그 중에는 나중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저런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다시 저런 사건을 계속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게 단순히 살인만 반복돼서 이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그 유족들과 또 용의자로 몰렸던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저거를 돌아보고 생각을, 추억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추억할 의무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 걸레줄은 부당거리.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너 지금부터 범인이라. 하이킹을 하면서 봤는데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한국 사회의 근디를 머리 좋아서 검사된 사람이 한 번 있었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나? 그 문장을 둘로 쪼개면 이 저기 들어가 있죠. 홍범 배우가 천리중 전태리 되면 어머, 신기하다. 지선 씨네 마인드 정말 대단하시네.